이번 시간에는 그 언어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언어가 너무 이렇게 큰 덩어리인데 지난 49차 천대 모임에서 하고 오늘 앞 시간에 박영 박사님이 두 개를 합하면 근 3시간 가까운 이 언어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 부담에 한계를 덜합니다. 그리고 그 교재로 이번에 제가 학습했던 그 강봉균 그 베어스 책, 그 번역한 책이 그런 부분은 다 삭제하고 가장 기초적인 내용만 이렇게 담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 책을 보면 뭐 이렇게 그림도 모듈화돼서 특별히 나온 것도 없고 그래서 참 좋습니다. 그림이 없어서. 근데 딱 하나 그림 하나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너무 길쭉하게 그려졌는데 이 모양새가 냅니다. 그리고 이 언어의 이 시스템, 우리 중추신경에서, 그러니까 내 브레인에서 언어의 시스템에서 알아야 될 거는 그렇게 많은 핵심적인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관련된 뭐 전대상해다, 뭐 전두엽이다, 파테체로다, 뭐 이 변형계다 이렇게 다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 기초적인 사안이라 교과서에는 그 간단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알아야 될 게 이 측두엽에 아까 이렇게 박물 박사님이 세 층으로 나눴죠. 측두엽 상부, 중부, 하부로 나눠져 있는데 측두엽 상부에 있는 이 청각, 이 부분을 조금 세그멘테이션으로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이 청각 피질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청각 피질의 바로 옆에 있어서 이 소리와 연관된 이 부분을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쪽 전두엽의 이 하부에 이 그러니까 M1하고 연결되어 있는 가까이에 있는 이 영역을 브로카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청각 피질. 그리고 이렇게 두정엽과 이 후두엽과 측두엽이 이렇게 있는 자리 여기를 갖고 앵귤러 자이러스, 각회라고 하죠. 각이랑 뭐 각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언어를 말하도록 하는 이 중추, 운동영역입니다. 운동피질. 대충 이 교과서에 나오는 핵심 내 해부학적 구조에서 언어의 시스템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 구조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르니케에서 이 브로카 영역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가는 이 축삭 가마를 여기서는 통합신경섬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해부학적 구조는 이 정도만 하면 충분히 이 책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언어 시스템이라는 것은 외부에 우리가 청각에 관한 이 신호나 감각 신호들이 들어오면, 청각이나 시각에 관한 것들이 들어오면 그거를 감각 신호하고 운동 신호 사이에서 뇌 내부에서 이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 그걸 가지고 언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런 그 메인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 해부학적 구조하고 그 기능하고 뇌의 기능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최초로 밝힌 사실 영역이 뇌과학에서도 중요합니다만은 이 브로카 영역입니다. 이거 한 1800년도 분인데 이 프랑스의 외과 의사입니다. 이 브로카가 최초로 언어, 특히 실어증에 관해서 연구를 해서 이 부분에 손상이 오게 되면 말하는 데 영향이 있다. 소리를 듣고 인지하는 데는 전혀 영향이 없고 잘 이해하는데 말이 잘 안 됩니다. 말을 어눌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 어떤 역사적인, 뇌과학의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우리 호문클루스 생각해보면 이 부분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직접 영향을 받는 운동피질에서 이게 입하고 입술 운동, 아까 말씀하신 뭐 내장 관절 등등 해서 소리를 내는 이 운동 영역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을 브로카하고 베르니케는 독일의 의사인데 이분 두 분이서 이제 이 언어에 관한 주된 중추를 밝혔고, 그 다음에
초기에 이 언어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이제 요즘같이 과학이 발달 안 해가지고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수단이 실어증이나,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어떤 질병이 걸렸거나 죽고 나면 사후에 이제 부검을 통해서 이런 그 뇌와의 연관성들을 다 밝혔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그 브로카 영역이 손상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약간의 그 모델링 한 건데 이걸 일반적으로 정확한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브로카 영역은 일단 운동에서 말하는 데 영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해는 충분히, 누가 말을 하거나 이렇게 들으면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말을 하려면 눌변이고 말이 새 나옵니다. 뭐 발음이 뭐 이렇게 정확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 베르니케 영역이 손상이 오면 말은 똑바로 하는데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막 말은 정확히 하고 떠글떠글 하는데 횡설수설하고 이 뭐 혼란에 빠지는 그런 분들이 주로 이렇게 이 베르니케 영역이 손상될 경우에 그런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 브로카 영역 실조 실어증, 베르니케 영역 실어증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연결하는 통합신경섬유의 손상이 올 때는 이 단어의 반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어를 금방 이렇게 단어를 들으면 다시 반복하려면 그게 뭐 순서가 헷갈린다든지 뭐 생략을 한다든지 뭐 틀린다든지 이런 오류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델링해서 이렇게 쭉 실어증과 이 언어의 중추에 관해서 이렇게 연구들이 됐었는데, 실제로 이제 오늘날 조금 과학이 발달해서 전기자극을 통해서 이 뇌의 어느 부분이 직접적으로 어떤 기능하고 연관되어 있는지 이렇게 전기자극을 통해서 실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조장희 박사님이 하시는 PET, 뇌 영상 촬영 장비나 fMRI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위가 어떤 기능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지금 모니터링하고 관측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자극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어보면, 임상실험 결과를 보면 꼭 이게 대충은 아까 말씀드린 실어증을 통한 연구 결과와 어느 중추의 어떤 기능하고 해부학적 구조하고 일치는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기적인 자극을 주면 역시 브로카 영역에 전기를 이렇게 자극을 준다든지 이 운동 중추에 자극을 주게 되면 그 부분들이 강하게 주면 말을 못해요. 말이 억제가 되고, 조금 약하게 주면 말을 더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주면 말이 막 횡설수설해지고 이 단어의 의미가 이렇게 뉘앙스가 틀려지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베르니케 영역을 이렇게 준다든지 하면은 단어의 언어의 혼선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기능별로 다 분할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글을 읽는다든가 이해를 한다든가 네이밍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대표적인 영역 위에도 엄청나게 뇌 각 부분에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된 부위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다 이렇게 산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도 우리가 피질하 구조라는 시상과 뭐 선조체 이런 쪽에도 언어에 관련된 것들이 있다는 게 이제 전기자극을 통해서 이게 다 밝혀졌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언어는 철저하게 또 우리가 주의 깊게 알아야 될 게, 언어는 좌쪽뇌, 그러니까 좌측 뇌 쪽, 좌측 반구에서만 주된 기능을 하고, 이런 언어 중추가 좌측 반구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90% 정도가 이렇게 왼쪽 좌측내에 언어 중추가 있고, 그 다음에 한 10% 정도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좌측내하고 이렇게 이게 해부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는가를 해부를 해보면 그 뇌 자체도 사실 비대칭적이라고 해요. 좌측내가 좀 더 이 부분, 특히 청각 피질의 이 상부에 이 평평한 부분이 좌측내가 크답니다. 그 평평부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혹시 언어 중추하고 관계가 있지 않느냐 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원숭이도 좌측내가 크고, 그 다음에 태아도 좌측내 이 부분이 크고 이래서 그게 언어하고는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다. 이제 이런 게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이쪽 부분이 해부학적으로 큰 게 우리 손의 사용, 오른손을 사용해서 많이 이러지 않겠나 한데, 그것도 사실은 여기 이 교과서에 보면 실질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동물들은 대부분 좌측, 우측 이렇게 번갈아서 쓰는데
다른 동물들은 반반씩이에요. 그러니까 좌측을 쓰는 거 반절, 우측을 쓰는 거 반절. 인간만이 이제 대부분이 이 우측 손을 90% 이상의 우측 손을 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비대칭성, 해부학적인 비대칭성은 있으나 언어의 중추에서도 주된 듣고 말하고 쓰고 하는 것들은 전부 이 좌측 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뭐 오른쪽은 아예 그냥 언어 중추에 꽝이고 기능이 없냐? 그건 아닙니다. 이 교과서에 보면 와다 실험이라는 이 실험 방법이 있거든요. 이 와다 실험은 뭐냐면 뇌 이렇게 콧구멍을 통해 가지고 경동맥을 통해서 이 마취제, 바르비트루산이라는 마취제를 넣으면 수촌에 한쪽만 이게 딱 마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 기능이 어떻게 하는지 그걸 알 수 있는데 주로 하면은 이제 한쪽을 이렇게 마취를 시키고 나면 이 반대쪽으로 작동을 합니다. 반대쪽이, 그러니까 마취된 쪽에 뇌의 반대쪽은 작동을 안 하고 이렇게 서로 크로스해서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 이 와다 실험에서 이렇게 해본 결과 좌측 뇌가 우세하게 언어 중추가 들어있다는 게 밝혀졌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현대의학적인 PET나 이런 장비를 통해서 촬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좌측 뇌가 우세한 건 사실인데 우측 뇌 또한 활발하게 활성, 이렇게 혈류 등등이 증가해서 활성화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총체적으로 봤을 때 우측 뇌 역시 언어에 관해서 이해하고 그다음 미묘한 소리를 감지하고 뭐 외부의 상징 기호를 진짜 시공간적으로 3차원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우측 뇌가 더 활발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왼손으로 그리는 사람,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그림을 그리면 입체적으로 훨씬 더 잘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결과를 보면 이제 이런 그 어떤 양쪽 뇌를 어떤 기능을 하고 우측 뇌와 좌측 뇌를 이렇게 서로 어떤 기능을 하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실 이 가운데 상호 연결하는 그 코퍼스 클라섬 뇌량을 가지고 단절을 시켜놓고 연구를 하게 되면 그 양쪽 우측 뇌와 좌측 뇌가 다른 뇌, 두 개의 뇌가 작동하는 것처럼 작동한다고 해요. 그래서 언어가 실질적으로 들어오면 상호 이윤 배반적으로 한쪽은 뭐 예를 들어서 바지를 내리는데 한쪽은 또 이렇게 축여 세우고 이런 손 자체가 이윤 배반적으로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 중추에 있어서도 우월적인 거는 좌측 뇌이지만 우측 뇌도 그에 못지않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뇌량이 그 가외 역할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언어 습득을 유아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관해서 이제 우리 그 지지난 40차 때 박문호 박사님이 말씀하신 외부에서 들어오면 음절화된 그러니까 시퀀스로 들어오는 이렇게 시퀀스로 된 그런 일련의 신호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의미로 연결해서 이렇게 분절화된 음절들이 의미로 연결되어서 단어로 형성되는 이 베르니케 영역에서 하거든요. 이 청각 기질로 들어온 신호가 베르니케로 가서 여기에서 의미와 단어화되고 여기에서 이제 주된 정보가 이 운동 신호를 만들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는데 이 브로카 영역에서 하는 것들은 곧바로 결정이 되면 이 운동 피질을 자극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브로카 영역에서 이게 운동만이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브로카 여기에 신호증이 걸리게 되면 이게 단어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용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학교를 간다 이러면 아버지 학교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기능어를 생략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도 뭐 이게 브로카 신호증이 걸리면 베르니케가 온전하기 때문에 이해를 잘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복잡한 문장을 물어본다거나 하면 그런 기능어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가지고 이게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브로카 영역에는 운동 플러스 그 다음에 문법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결정해주고 단어 자체를 소리가 들어와서 이 의미화하고 단어화하는 그러니까 추상화하는 범주화하는 구체적인 것은 베르니케 영역에서 하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유아들이 언어를 습득하는 게 이렇게 습득을 하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분절화된 음절들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은 1차적으로는 그 분절화된 걸 확률로 예를 들어서 이 책의 예를 들면 뭐 프리티 베이비 하면 프리 다음에는 베이브보다는 T가 오는 게 확률상으로 발생할 조합의 확률이 높다. 그래서 확률상으로 그 분절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서는 이 단어로 이렇게 링크를 할 때는
의미화를 하는 거죠. 의미화할 때는 또 어디에서 끝나고 그 음절을 어디에서 끝나야 되는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음절. 실력으로서 우리가 강세를 주면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고 어디에서 끝나야 되고 이런 걸 아는데 유아가 이렇게 습득하는 과정에서는 엄마와 말이 엄마의 언어가 그러니까 과장되고 좀 모음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이래서 엄마의 말투를 그대로 배운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전체적인 유아들이 태아에서 태어나서 유아의 과정을 거쳐서 뭐 3살까지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이 전체적으로 이 측두엽 부분에서 언어 중추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자체가 공간상으로 원래 이런 어떤 뇌의 기능이 배정된 게 아니고 이 어떻게 보면 언어 중추 측면화됐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여기서 다 감당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 교과서는 사실 기본 내용으로 해서 박노 박사님의 49회 강의하고 에델명 모델하고 이게 다 믹스를 하고 그 다음에 변형 시스템, 그 다음에 패치로하고 이 내화수체나 이 시상 하부 쪽하고 다 링크를 하면 도대체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습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운동을 내리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책이 어느 파트는 영 그렇습니다. 영 푸시라고 어느 파트도 그 생기실에 있는 그 책이 좋아요. 자, 그래서 어느 파트도 좀 전에 어떤 생리심리학책이 탁월합니다. 비교할 정도가 아니라 탁월해요, 그 책이. 그 책 사시고 손 들어보세요. 그 책 다른 차이입니다. 그거 선택이 아닙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2년도 강의했던 거는 상당히 이 책을 참조를 많이 했어요. 오늘 오신 분 이 책 제일 많은 거 한 번은 됩니다. 한 6개월 앞당길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책 이론이 2000년 이후에 나온 이론이에요. 놀랍게도. 그래서 저 책 이론 내가 오늘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언어에서는 실어점 일단 4개를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브로카 실어점 하겠습니다. 브로카 페이지아 실어점은 자 암기 간단합니다. 딱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실 발음점 그 다음에 실 단어점, 그 다음에 실 문법점. 요게 이쪽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경과에 따라 순서가 있습니다. 발음이 탐 유명하죠. 발음이 장애가 생겨요. 그래서 지는 되면 단어를 못 찾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건 어떻게 문법이 좀 망가져요. 문법이 망가지는데 주어하고 목적어가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교과서 바로 나오는데 그 교과서 뭐냐면 말하고 소가 있는데 소가 말을 찾느냐 말이 소를 찾느냐 이런 예를 들어주면 주어하고 목적어 순서 바꿔버리면 그걸 구별을 못해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우리가 내가 대통령을 만났다. 대통령이 나를 만났다. 완전한 의미잖아요. 내가 대통령 와서 만나는 거하고 대통령이 나 보자 받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좋은 목적을 바꿔버리는데 우리는 그 엄청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아는데 이 브로카 실어증 환자가 진행이 되면 주어하고 목적어를 바꿔버리면 그걸 구별을 못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인지 시스템 전체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단순한 발음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나중에 되면 문법 구조가 망가지는 쪽으로 가요. 그 다음에 베르니케 실어증은 베르니케 실어증 핵심 뭐냐 하면 드시면 이 사람은 뭐냐면 말은 유창력하게 해요. 왜냐면 발음하는 영역이 이쪽이니까 이쪽이 손상이 안 되면 발음은 하는데 이거 좀 그림 잘 보시면 이건 핵심 영역이 하나 있어요. 이쪽 요 영역을 이렇게 감싸는 영역이 있어요. 이걸 뭐냐면 포스트리어 랭귀지 에어리아. 한 번씩 포스트리어 랭귀지 에어리아. 요걸 이제 후측 언어 영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브로커가 있고 베르니케가 있다면 베르니케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피질이 후측 언어 영역이요. 그래서 이 베르니케 영역은 베르니케 영역하고 브로커 영역하고 이제 이 후측 언어 영역을 합시다. 베르니케 영역이 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단어가 있으면 발음이 있잖아요. 그 단어의 발음 음가를 기억하고 있는 영역이 베르니케 영역입니다. 네. 바다 하면 바다라고 발음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라는 단어를 알고 모르고 떠나갖고 발음을 할 수 있는 영역. 그 다음에 이 후측 언어 영역은 뭘 하느냐 하면 후측 언어 영역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피질, 이 피질 쫙 있잖아요. 후측 언어 영역하고 그 바깥 피질하고는 이 바깥 피질하고 상호작용을 해요. 하는 게 뭐냐면 단어의 의미, 그러니까 단어를 찾고 단어와 의미를 이쪽에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소리 음가를 레크리션 하는 거예요. 바다라고 발음하려면 바다 발음 자체가 나죠. 어떤 문자를 보고 바다라고 내가 발음하려면 그 발음하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베르니케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바다가 의미가 뭔지는 이쪽 이 후측 언어 영역을 매개로 해서 이쪽 피질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피질에. 그러니까 이쪽 피질에 이 피질에 의미들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후측 언어 영역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거예요. 이렇게 링크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단어의 의미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단어가 있고 단어의 발음이 있고 단어의 의미가 다 달라요. 오케이. 그걸 순간적으로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하게 그걸 모르는데 여기서 다 달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효점들이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효점 결론만 하면 말은 할 수 있는데 말은 분명히 하는데 자기가 했던 말이 한 마디도 의미 없어요. 의미도 없고 말은 자신이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왜? 보세요. 이게 고장이 나면 이 영역이 고장이 나면 내 인터페이스하고도 연결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의미를 못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발음은 할 수 있잖아. 발음은 왜 할 수 있느냐 하면 이 브로카하고 베르니케 영역을 이걸 연결해주는 다발이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아키트 파시클러스에서 공상소리이기 때문에 이로 해갖고 모든 소리의 음가가 전달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입술을 움직이고 밥을 해주는 거예요. 네. 해주는데 이쪽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이쪽 의미 영역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의미를. 그러니까 단어가 하는데 다른 의미를 모르는 자기가. 발음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자 보세요. 이게 공상속이 끊어지면, 이게 끊어지는 게 뭐냐? 바로 전도성 실어증이 됩니다. 전도성 실어증이 되면, 기가 막히는데, 전도성 실어증이 가장 미약한 어느 장면입니다, 사실.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전도성 실어증이 갖는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의미 없는 단어는 발음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쪽 공부를 처음에서 가장 놀랐던 게 뭐예요? 비단어라는 게 있어요. 의미 없는 단어. 우리가 언어할 때도 그러잖아요. 어떤 단어를, 여러 단어를 주고 이게 단어인가 아닌가 직감적으로 사람이 안다 그러잖아요. 스페링 아프랩조합이 무한대로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20만 개 정도가 단어로, 언어로 정착이 돼 있잖아요. 근데 어떤 건 처음 보면 이게 말이 될 단어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강의 처음에 뭐라고 했죠? 소리를 볼 수 있느냐? 소리는 보기 어렵지만 말 소리는 볼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다른 이야기입니다. 소리라는 집합은 엄청 커요. 뭐 새소리, 자연의 소리 엄청 많은데 그 중에 특정한 우리한테 모듈화 된 훈련된 특정한 음을 말소리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말소리가 어디서 형성되는가 하면 사회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그걸 갖고 마이크까지가 사실은 사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 이용하는 가장 개발적 바탕이 뭐냐면 조금 더 따라오세요. 개발적 바탕이 뭐냐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공상속이 잘라진 사람, 잘못된 사람은 말을 못하는데 의미를 전달 못하는 전달을 해야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잘라지면 못하는 게 뭐냐면 비단어를 따라하기 못해요. 뭐냐면 의미 있는 단어는 따라해요. 따라하는데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동료로 대체해요. 왜 그러냐면 재밌는 게 이거는 피질 속에 있어요. 대뇌 피질 속에 있고
피질 바깥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피질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공상소고 섬유다발이거든요. 축산다발이기 때문에 안으로 가요. 이게 잘라졌지만 이후에 피질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피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의미를 마음대로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 비슷한 의미를 붙여갖고 의미를 전달을 해요. 그 전도성 실현증은 의미를 전달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되느냐? 비단어를 따라하는 겁니다. 말 따라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보면 말 따라하는 그 기간 있잖아. 무조건 따라하잖아요. 흉내를 내서 따라하잖아. 그거 무심 보면 안 돼요. 그거 다 거치는데, 그게 그 따라하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베들리의 워킹 메모리 자각기억 이론은 뭐냐면, 그 시각 패치하고 어군 루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전화번호 어떻게 안다니까? 속을 암송하잖아요. 67854325, 67854325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짠 추가로 그 단어를 암기할 때는 속을 중얼거리잖아요. 그게 뭐냐? 어군 루프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 왜 단어를 암기할 때 속을 중얼거리냐면 아무 단어도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 발음을 모르잖아요. 발음을 모를 때 계속 중얼거릴 때 그때 그 상태는 뭐냐면 그게 비단어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처음 보는 단어니까 전부 비단어예요.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전적으로 모르는 단어잖아요. 이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랭귀지를 시작할 수 있고 자연의 소리에서 인간의 소리는 말소리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하세요. 자연의 소리에서 말소리로 바꿀 수 있다. 자연의 소리에서 말소리로 바꿀 수 있다. 기가 막히죠. 이게 지금 내가 타고 있는 거야. 모든 원식부터 원숭이를 생각해봤어요. 그때 뭐 원숭이가 그 독사를 보고 끼끼끼 할 거 아니요. 그거는 말이 자연의 소리예요. 처음에서는. 그 부족에 통용되기 전에는 모든 거 외마디 소리잖아요. 근데 부족에 통용되고 나서 자연의 소리가 말소리로 바뀌잖아요. 오케이. 이게 또 엄청난 이야기죠. 자연의 소리에서 말소리로 바뀌는 걸 누가 보장을 해주냐면 소사이티가 해요. 그때부터 그거는 말소리가 돼요. 자연의 소리가 아니고 말소리가 언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쓰는 모든 언어는 초기에는 다 비단어였다는 거죠. 외국도 전적으로 처음 비단어잖아.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그랬어요. 선생한테 나는 영어책 다 읽을 수 있다고 했어요. 막 자랑했어요. 읽어보라니까 보고 또 B-O-O-K 근데 스펠링 알아요. 그러니까 this 같은 T-I-S-H 알파벳을 암기를 했으니까 그럼 난 발음을 배우다 이해를 안 돼서 난 영어책 다 읽을 수 있는데 다 읽을 수 있잖아요. 나는 잠깐 뭐 알파벳을 B-O-K T-H-I-S I-S-A 이렇게 읽으면 되는 줄 알았어. 나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그 시골에서 우리 옆집에 그 중학생들이 처음 배우는 걸 이렇게 보고 이렇게 따라하더라고. This is book 이라더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저한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 이게 난 B-O-K를 이런데 이상하게 보고 있지. 그래서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말이 외국어를 처음 배울 때도 깡그리 자연의 소리인 거예요. 사실 그게 언어로서 의미를 갖다 붙이기 전에는 그냥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근데 그 의미를 붙이는 과정이 사회에서 붙이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상촉이 잘라지면 비단어를 바꾸면 못해요. 그러니까 자연의 소리에서 소리로 언어로 못 바꾼다는 말이죠. 엄청난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다음 하나 있는 게 전도성 감각 피질 전도성 실험증이 있어요. 감각 피질 전도성 실험증. 이거는 감각 피질 이 전도성이 아니고 초를 트랜스코티칼 랭귀지 어페이지아. 따라서 트랜스코티칼 랭귀지 어페이지아. 코티칼 피질을 트랜서 가로질러서 연결하는 이게 아니고 피질이 손상된 거예요. 그럴 경우는 이제 의미를 전달 못해요. 심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 사실은 이 언어에서 가장 핵심이 이 하청 이쪽은 시각을 제인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은 청각을 제인한다. 물론 다른 기능도 있는데 언어에서 주는 게 청각을 제인한다는 말하고 시각적을 제인한다는 이것이 이게 연결될 수가 있어요. 링케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이거는 시각이잖아요. 이건 청각 소리잖아요. 소리하고 청각이 공감각을 형성하는 게 바로 뭐 책이 잘 나오잖아요.
자, 일어나놓고, 이거 어린 한 명씩 해봤어요. 모양하고 이 깊이, 부바. 이거는요, 어느 언어를 쓰는 사람 상관이 발음을 해볼까? 우리나라 사람이 발음할 수도 있고, 뭐, 소련 사람이 할 수 있잖아. 하고, 어느 게 매칭될까 찍어보라고 깊이 하면 이거 해요. 인간이면 다 이걸 해요. 부화하면서 이거 해요. 이게 왜 가능하다고요? 시각적 재인하고 청각적 재인이 공감력이 형성됐어요. 언어의 기원 중에 하나가 출발적 이거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게 어디서 보면 자연스러워요. 여러분들, 라지라는 단어, 크다는 단어를 라지 이렇게 되는 거. 라지. 보통 라지, 이모로서 크다는 말. 네. 자이언터. 큰 발음 뭡니까? 의미가 큰 걸 발음할 때는 입이 커져요. 라지를 쪼나게 라지 되는 거. 그래서 이게 세 가지 공감각이 언어의 진화를 보는 이론들이 하나가 뭐냐면 이 두 개가 시각적 재인하고 청각적 재인이 링크해가지고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 공상촉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거 연결되는 이야기 했잖아. 이거 너 얘기했잖아. 예. 동양 올릴 때 입술 오물거리는 거. 내 손가락 영역하고 입술 영역이 거의 오므려 때문에 시작하면서 이 2차 체험에서 오므려 경점한 게 있으니까 이게 손동작을 정교히 하다 보면 입술하고 링크가 입술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화가 먼저 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가 링크가 돼서 인류 사회에 인간이 이제 언어가 나왔다고 하는 게 상당히 주목할 만한 이론입니다. 자, 다음.